참 예수님, 네.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자인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뭐 말한 거, 행동한 거, 또 우리 그 로사는 그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감고 막 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하네.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놨는데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 만지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찢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3바늘을 꼬매고 입안에도 3군데가 찢어져 갖고 3반.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애들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15살. 이 15살이라면은 16살. 여기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이 16 해갖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었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근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그냥 행복하게 밥을 먹고.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 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아보는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예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갖고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위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대를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 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6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까요?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큰형이 있는데 큰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생활 못했죠. 근데 누나 아들이 그 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와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근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랬어.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 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 때 다 오픈, 다 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또 얘네들 갚어.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래 얘 뭐 얼마 7,800만 원 들어간대. 다음날 딱 내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 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 며칠 날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다 제하고 번 돈 650만 원이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이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게, 행복한 게.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한 집에 하루 딱 머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1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3시에 와서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아주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5분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 방문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2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었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 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1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지원하면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올리는지 내 바지에서 올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노인대학 강의해 보면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봐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요.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 참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가 가서 해.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러니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꾸지.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은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산에 가갖고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에를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너무 잘해놨어. 내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 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만 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 원 나올 거니까. 10만 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 보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근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갔고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예.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따르는 성경 여행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홍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스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라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을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 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2달, 지난 6월 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2달, 3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2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더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 4천만 원이면은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선교에서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다라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냉동차가 있으면은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또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살아? 내가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어머니네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제 가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을 볼 줄 알아요. 밑에 또 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운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 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비아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 딱 나와.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2권, 3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그 은 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이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자선 기금을 거의 $1,000억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분은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놨어요.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근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 보여.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하냐? 눈알을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올해 20명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 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 시간, 체육 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부님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대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00~300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죽는 것도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숙제가 뭔지 알아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내년 2월 달부터 사전 의료 의학 지향서, 그러니까 나는 사전 연명 의료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때 연명 치료 안 한다. 그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법으로 통과가 되었고 내년 2월 달부터는 나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는다. 말기 암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안 한다. 여러분들 80살 넘어갖고 심폐소생술 하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다 부러져요. 왜 죽어가면서 갈비뼈 부러뜨려가면서 죽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죽는 것도 큰 숙제야. 우리 아버지께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정말로 편안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돼서 떠나셨다라는 생각 들어요. 87세에 떠나셨으니까 그럼 뭐 그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87세에 한 2달 고생하고 죽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4차 산업이 뭐냐? 1차 산업은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부터 1차 산업에 1800년서부터 한 1900년대까지 이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를 가지고 힘을 쓰면서부터 증기기관차, 증기기선, 배, 그 다음에 옷 짜는 것도 증기방적기 뭐 이래갖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산업은 에디슨이 1905년에 발견한 전기. 이 전기, 이게 1905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전기의 혜택을 다 받고 살죠. 여러분들 전기 다리미,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산업의 혜택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3차 산업은 컴퓨터, 인터넷, 특별히 스티브 잡스가 시작한 스마트폰, 이게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3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때는 안 태어났지만은 2차 산업, 3차 산업은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로 들어서느냐 하면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서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 DNA 조작, 이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제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상이 변하는 걸 다 노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1940년서부터 50년, 1950년, 60년에 태어난 분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심지어 4차 산업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1941년에 이제 내일 모레겠네요.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으로 들었느냐면 대동아 전쟁으로 들었어요. 그거는 일본 입장이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동아 전쟁에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본의 속국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 우리 쓰지 말아야 돼. 태평양 전쟁이겠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전쟁. 그 태평양 전쟁 속에서 태어나갖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분들이 지금 70대예요. 그 전쟁 끝나고 좀 나은 줄 알았더니 6.25가 또 터졌네. 그래갖고 또 피난 가고 또 일사후퇴 겪으면서 고통 겪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보다 못 살았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갖고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올해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3만 달러를 넘었으면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날 이때까지 헤쳐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펼쳐질 4차 산업 시대,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중간에 살다가 죽으면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좋은데, 아니 안 죽으면서 지금 70대 후반 되신 분들 앞으로 보통 20년 정도 더 사실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재수없는 60대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10년 전에 평화방송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또 평화방송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DNA 조작 인간. 이제 DNA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잘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이 아놀드 슈왈거네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도 DNA 조작 인간. 옛날에는 DNA를 한번 내가 DNA가 어떤지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2억 내지 3억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DNA를 검사하는데 얼마면 검사할 수 있냐면 5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세상이 엄청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너 요때쯤 심장마비가 올 DNA가 있다. 와서 고쳐라. 그럼 DNA 조작만 하면 심장마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2010년에 유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방암이 있는 거야.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병을 예방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DNA 조작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 현대인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이버 인간, 기계 인간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1940년서부터 지금까지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오리지널 인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제일 떨어지느냐? 오리지널 인간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현재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걸로 예상을 하느냐면 8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 8억 명. 그러니까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누가 다 일을 해? 로봇가 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그 조그만 회사 사장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 뭐 노동자들 옛날에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신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잠깐 나가서 좀 일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고 또 조금 나가서 뭐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가 일을 하면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로봇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로봇을 쓰는 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느냐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저 로봇한테 100만 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로봇한테. 그래갖고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이제는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받는 게 아니라 8억 명, 10억 명이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벌써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로봇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왔어요. 로봇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은 차별하지 않아. 로봇은 얘가 뭐 부잣집 아들이든지 얘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세상이 될 거냐면 어린아이들 돌보는 보모가 누가 돌보느냐면 로봇가 돌보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럼 엄마는 나 바빠, 짜증나, 아이 너 잠이나 자, 이런데 보모 로봇은 나 동화책 읽어주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짜증 한번 안 부리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로봇 보모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나 엄마 필요 없다고.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제 로봇은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럼 누가 병간호를 운동을 도와주느냐면 로봇가 도와줘요. 근데 이 로봇은 완전히,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섹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죠. 록시라고 5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 키, 성격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뭐 내가 까칠한 여자 좋아하면 성격 까칠한 로봇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하나 도우미 로봇을 했어. 근데 이 로봇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실망하는 거야. 자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자고. 근데 로봇은 나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나 필요 없다고, 나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로봇하고 사람하고 혼동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그리고 더욱 2040년이 되면은 이 로봇가 감정까지 느껴.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아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 신부님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과학자들은 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기로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든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살, 120살, 정말로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을까요? 내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길 원해요. 안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뭐 길게 안 보고 딱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내가 앞으로 6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 67년 동안 계속 미움 속에서 살아. 분노가 꽉 있어. 67년 동안 분노 속에서 항상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우울하고 있어. 내가 우울해. 또 좋으래. 어떨 땐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그렇게 막 up and down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숙함이 없이 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은 앞으로 60년 사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60년 내내 잠도 못 자고 미움 속에서, 자식들 원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내가 보기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이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 거냐. 나는 생일날 애가 심장 갈아준다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내 생일 선물로 그 심장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 수명 그대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떠날 거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죽으려고만 용을 쓰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훨씬 행복하면은 안 죽을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죽으면 되지.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는 날 즐겁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요즘 알고리즘 그러는데 그건 다 제쳐두고 내가 인생의 설계가 필요해.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암이 걸리면은 안 갈고, 그냥 안 갈고, 간 안 갈고, 신장 안 갈고, 췌장 안 갈고 그냥 하느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떠나신 거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을 키울 때 매질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남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뭐 누구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뭐 세상도 욕하는데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뭐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가시다가 2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 딸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우린 싫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그 정도 쓰러졌으면은 87세에 그 정도 병이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네 자식 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골수염이라는 이 병을 앓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신 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놔드렸어요. 모르핀. 왜 죽기 전에 아프면서 죽어야 돼? 마약. 그래서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이면은 간호사한테 가갖고 마약 놔달라고, 모르핀 놔달라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마약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마약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네.
그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생명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효도를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냐 이럴 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왠지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한번 넉넉하게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외부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아버지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신부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써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내도 그전에는 조금씩 용돈 드리다 작년에는 그냥 막 이만큼씩 드렸어요.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쓰시라고.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평생 마음껏 돈 한번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에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한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크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버님은 쓰러지신 날 당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가셔서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 1시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셔야 된다고. 왜냐면 그날이 성월요일이었거든요. 성화요일 날 돌아가시면은 장례미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목요일 날은 장례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토요일 다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예수부활 대축일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장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 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구에 주교님 4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4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주교님 4분이 다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니 얼마나 축복된 아버지예요. 또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 성당에 수원 정작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 쓰다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 쓰고 저렇게 용 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저 3개월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별할 시간 주는데 3개월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멀쩡한 집에 딸 둘이 무당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무당이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아프냐고.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한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언제 죽는지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고. 이게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뭘 기대서 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죽을 때도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써놓으세요. 대학에 호스피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2,500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죠?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의술이 좋아갖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2,500명을 조사를 해봤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바로 몸에 빠져나가서 자기를 본대요. 자기를. 그래갖고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그 주위에서 이 친지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린대. 그 몇 분 동안,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몇 분 동안은. 그러니까 절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다 영원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안 못 보는 사람은 죽으면 다 본다는 거예요. 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의사가 무슨 반지를 어떻게 꼈고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지 다 아는 거야. 죽었다가 죽으면은 눈이 보이는 거야. 다리 없는 사람은 자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으면서 몸에 허리도, 아까 할아버지 한 분 안수해달라고 그래갖고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죽으면 딱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막 그냥 밀어내시지 마세요. 한 70년, 8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어? 그렇죠? 뭐하러 200년을 살아? 뭐하러 300년을 살아? 또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200년, 300년을 살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 200살 되면 여러분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200살 단 사람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래서 사는 만큼 살다가 떠날 때 이제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죽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슬펐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고, 마지막에 우리 주교님들, 우리 사제들, 또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 속에서 저는 아버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고향이 경상도 함양인데 어머니가 이미 가묘를 다 해놨어,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약간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린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작년에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올해 쓰러지시기 전에. 근데 아버님 말씀이 제 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 천주교 공원묘원에 갔어요. 가고 우리 후배 신부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좀 봐줘라. 딱 갔는데 정말로 산소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냥 양지 바른데 앞에 우리 아버지가 참 파란 걸 좋아하셨는데 그 아버님 내가 산소 자리 본데 앞에 파란 골프장이 쫙 보여.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아무도 몰래,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래 내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럼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성 천주교 공원묘 모셨죠. 아버님이 왜 고향에 가기 싫어하셨느냐면은 우리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까지 있었는데 큰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는 아들을 3을 낳았는데 둘째 할아버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1930년, 우리 아버지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래갖고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피시라고.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지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딱 화요일 하루 장례를 했는데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을 7번을 했대요. 보통 장례 밥 1번 한대. 근데 밥을 7번 했대.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왜 그걸 싹 모아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장례 식장에 교우들 초상 남은 가면은 상주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거야.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변화, 제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이 변화되는 세상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기업의 0.3%가 우리나라 총이익의 50%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0.3% 되는 대기업가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놔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로봇가 자리 다 뺏어가고 사이버 인간이 다 뺏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간은.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뺏어서 직장 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초생활급 줘야 돼. 또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불면증 걸리신 분들 있죠? 제가 불면증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오느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래갖고 아침 기도해. 아침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불 개고 세수, 머리도 다 드라이기 쓰지 말고 수건으로 다 말려 머리도. 그리고 밥 정성스럽고 해 먹고, 목욕탕도 가갖고 묵직이도 5단 있는 힘 땀 다 빼고, 그리고 발차기도 하고, 목욕탕 안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고 미사 참여하고 성서 쓰고 정성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설거지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저녁 8시만 되면 기절해서 자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이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절해서 자요. 저는 요즘 지금 목도 지금 특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었는데, 요즘 이렇게 어제도 대전 강의 갔다 와서 7시만 되니까 막 눈알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눈알이.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아버님 그 조의금을 싹 갖고 왔어요. 평창에.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조의금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의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에이즈 어린이 고아원 짓는데 아버님 조의금 보냈어요. 빈센트 병원에서 이번에 20명을 수술을 해줬는데 그중에 2명 아버님 조의금으로 또 수술도 해주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들 떠날 때 자식한테 주고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주고 떠나세요.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세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할머니들이 다 나 조의금 어디다 보내라, 어느 수도원에 보내라, 어느 고아원에 보내라, 어느 장애시설에 보내라, 다 그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살아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죽을 때도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죽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 키블러 로스라는 이분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딸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죽었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오빠랑 놀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죽어갖고 단 한 번도 오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죽어서 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교통사고가 났어. 여동생, 오빠, 아빠가 했는데 오빠하고 아빠는 죽은 거야. 이 여동생은 다 기절한 상태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살아났어. 근데 이 여동생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오빠하고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얘는 오빠하고 아빠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 혼수 상태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죽어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본대요. 죽은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면은 하느님 기다리고 있고 너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번데기가 이 알을 까고 자기 껍데기를 까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제 21세기는 안 죽는다고 100살을 사니 200살을 사느니 좋은 게 아니에요. 100살, 200살 동안 불면증, 우울증, 미움, 분노, 외로움, 심심함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 70, 87세까지 살다가 죽어갖고 행복하게 먼저 떠난 사람들하고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행복하지 마세요.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나중에 돈 쓰지 말고 언제 써? 지금 쓰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다니까.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서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요. 선진국에 들었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분들 연금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기에만 안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강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여러분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예.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야.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느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왜? 나를 위해서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나를 위해서.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본인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정말로 아끼고 살아야 돼. 가난했을 때 얘기예요.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제는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나누고 살아야 돼.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반백년 넘게 살았다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 2막을 넘어서며 다른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낄 때 많은 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과 불안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안타깝게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외로움을 느끼죠. 외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독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번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물건이나 대인 관계에 대해 매달리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내 자신을 보살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나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려 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혼자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반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지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내 주위를 다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 알겠는가? 친구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긴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랑과 연을 이어나가라.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랑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데 반의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경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해라.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크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 중 하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했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먼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지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십상이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거의 반을 잃어버린다. 인간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들만 사귀러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다.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오랜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이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화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기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혼자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며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러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 세 번째,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한다. 우린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물 한 컵 스스로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 일과를 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명언과 걸맞는 혼자 잘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어요. 세상의 유일한 내 편인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